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세금 관련된 이야기 우리 다범 세무회계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양권 관련돼서 네네. 이제 주택수가 이제 포함되니까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취득세 관련된 것도 이전에 봤었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비과세 네. 1세대 1주택 그 새롭게 또 나오는 네네네. 것들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네. 특례를 살펴봤고, 네. 오늘은 거기에 연결돼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요청을 드려서 네.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네네. 주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우리가 건물 살 때 네. 상가랑 이제 주택이랑 섞여 있을 때 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취득세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뭐 주택수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렇죠. 양도할 때도 그렇고, 네. 취득할 때도 그렇고, 네, 보유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 주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귀중한 아이디어, 네.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주택수가 1세에 갖고 있는 주택수가 굉장히 며칠에 갖고 있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의사결정할 때 이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할 때 그 네. 주택은 포함을 하느냐 음, 하지를 않느냐 요거를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일반 납세자분들도 이거 포함돼요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거든요. 요즘엔 너무 많이 세금이 바뀌니까 네. 알고 있는데, 바뀐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 헷갈려요. 잘못 나올 때가 굉장히 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요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긴 해. 헷갈려 하시니까. 음, 근데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만 지금 제가 정리해 온 거거든요. 네. 요 외에도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별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네. 않은 거라서 뺐고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합원 입주권 네. 이제 저희 저번 시간에 살펴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건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 권리로서 이젠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 똑같아진 거예요. 음,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처럼 음, 그냥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거를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맞아요. 대신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음, 그 취득이라고 하면 당연히 잔금지기일이거나 네. 당첨. 최초 당첨일이구나. 그렇죠. 네. 요 세트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걸 갖고 계시면 중과계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내가 만약에 팔았을 때 요거는 주택수 한 채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내가 이제 뭐 재산세 그 과세 대상 뭐 부과 현황을 봤을 때, 네. 주택분이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 뭐 사업용으로 네.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 음, 부가세 신고도 하고, 음, 그럼 이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렇게 좀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왜냐면 네. 난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고, 뭐 임대소득에 대해서 음, 뭐 세입자가 뭐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근데 왜 내가 다른 주택 팔 때 이걸 포함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실사례가 뭐냐면, 그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안 하고, 뭐 사업자를 하고 이렇게, 뭐 이거를 오피스텔 갖고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주택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걸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이건 이제 좀 운이 없는 케이스죠. 조사관이 실제 조사 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살고 있는 거지. 살림살이 있고. 살림살이가 돼 있는 거죠. 뭐 애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와, 이건 원래는 사실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게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자까지 있으면은 사실 업무용으로 보고 보죠. 예, 부가용으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과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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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네. 하는 건데 네. 실제 이제 조사관들이 요즘은 이제 강력하게 또 대응하고 있기 불시에 때문에 나와서 갑자기 나와서 문 열어봤는데 네. 뭐 애기 울음소리 들리거나 뭐 이렇게 뭐 라면 먹고 네, 드시다가 맞아요. 뭐 사무실에서 먹어도 되지만 셀바 신고 예, 델지 끌고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럼 네. 집이다 누가 봐도 그러면은 추징을 걸리게 되는 거죠. 추징이 되는 거지. 예. 때려 만든 거죠. 과세세 맞아. 물고. 이것도 전략이 있잖아요. 또 네. 요즘에 아파텔이 굉장히 인기가 네네네네. 많아요. 일단은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으면서 그렇죠. 내가 지금 자본을 놀리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놀리고 있다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네. 아파텔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아파텔이 이제 단일 취득세에다가 네.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전략을 세우시더라고. 어... 요즘에 이제 투룸 이상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뭐 저도 사실 이제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무 용도로 하면서 음. 나중에 공실로 만드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업무용 시설로 인정을 받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시는 케이스죠. 실제로 이거를 거주하려고 사는 분들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무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실로 놔둬도 주택에. 네, 처음에 업무용으로 쓴 이력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나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쓰더라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음. 처음에 그 입주할 때만 해서 이거 돈이 근데 있어야지. 전세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사무실로 들어와서 하고 공실 상태를 쓰고 그러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풀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다주택이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공간에 뭐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시면은 대출을 풀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네, 유리하죠. 그러니까 전세만큼은 아니지만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나중에 절세하는데 일반세로 들어가고 취득세 중과도 없고 이러니까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다가 네. 월세를 좀 받다가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팔 때 돼서 내보내고 들어가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러면 이제 네. 중과를 피한다. 피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도 요즘 각광을 받다 보니까 네. 대출되고 하니까 네. 살 사람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살 수요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팔면 높은 가격에 또 팔죠. 팔 때도 높은 네. 거에 파니까.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고수들은 공실로 쓰는 거죠. 처음에 업무로 받고. 네네네. 네, 업무로 받고 대출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공실을 좀 상당 기간 뒀다가 네. 이제 매도하는 거죠. 되게 유효한 전략 같아요. 네, 네, 공실 전략. 맞아요. 또 살펴보시죠. 네. 네. 이제 공동상속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 네. 마무리하자면,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이걸 외관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과다. 그렇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세 포함되는 거죠. 네.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 공동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이제 상속인 자체가 이제 형제 자매가 많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다면 네.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네. 지분별로 지분이 뭐 예를 들면 상속인이 3명이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같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협의 분할을 통해서 네. 뭐 배우자가 100% 받을 수도 있고 네. 이 논의 자체가 뭐냐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으로 첫 번째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지분, 네. 그다음에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거주하는 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음. 그 공동상속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 지분권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뭐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상속인 중에 형이 만약에 60%고 내가 40%를 그 주택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공동상속을. 그러면은 동생 입장에서는 동생이 소수 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세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형 주택에 포함되는 거죠. 저도 그럼 덜 받고 싶네요. 네, 덜 받고 싶네. 요즘에 그게 네.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네, 더 유리하지. 뭐. 네. 같이 많이 해야 갖고 되잖아요. 하면서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좀 따질 때 상속 이제 컨설팅해도 그렇거든요. 보통 주택들이 있으면 상속 받을 때 이제 무주택자에게 이제 좀 지분을 많이 넘기는 의사결정을 네. 하시죠. 맞아. 요즘에는 다 그렇잖아요. 명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그 해당 주택은 사업용 주택이기 때문에 네. 재고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 계상이 되거든요. 네. 그 주택도 중과자산 주택세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이제 매매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택을 중과세 적용을 받죠. 네. 그리고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재고자산으로 주택을 계상을 하지만 틀려요. 네. 건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은 중과자산 주택세 포함하지 않아요. 또 이건 이제 좀 차이점이니까 네. 매매업을 영위하시거나 건설을 영위하시는 법인 대표자님들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청과 세무서에 이제 임대 등록한 주택분 있잖아요. 네. 요게 중과자산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계시죠. 네. 이전에 지금 처음 생기고 네. 나서 처음에 이제 했을 때 배제를 받고 네.
그러니까 주택세 포함이 안 되다가 이제는 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이게 음. 등록 임대주택이 네.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원래 됐었어요, 되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신고를 했다가 세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세무서에 다 보내고 강남권이 그랬거든요. 네네. 다 수정 신고하고 다 세금냈어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 세수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법령상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등록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세 배제한다는 내용이 절대 없어요. 법에 봐도 그렇고 시행령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이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권 최초에 임대사업자 내라고 네. 그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네. 합산 배제. 그게 뭐냐면 네. 거기서 배제되는 거니까 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 배제예요. 근데, 양도할 때. 사람들이 정말 실수하고 세무서에서 막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양도할 때 요 해당 주택을 중과 배제한다는 거지. 네. 내가 다른 주택을 막 갖고 있고 요것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팔았어요. 근데 요게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혜택이 있다 막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B를 갖고 있고 네.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네. 근데 A를 판다. 네. 그럼 3주택 중과인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걸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중과 배제 포함 안 된다며 2주택 중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2주택 중과. 네. 그럼 이제 다 추징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전화 와서 수정 신고해라. 신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요거를 팔 때 A, B 등록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요거를 팔 때는 그냥 중과 배제예요. 그냥. 해당 주택을 팔 때는 그렇죠. 해당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팔 때는 근데 중과 배제.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기도 했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아시긴 하는데 왜냐면 신고도 한번 그렇게 됐던 적이 많아서 네. 실질적인 케이스에서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공동소유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만약에 5대5로 갖고 있다. 근데 세대를 달리한다. 왜냐면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산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형과 동생이 만약에 50%씩 50%씩 갖고 있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동생이 다른 주택이 또 있다. 네. 그럼 동생은 2주택자인 거죠. 네. 형도 1주택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지분권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네. 공동소유니까. 상속의 원인이 아닌 그냥 네. 공동소유죠. 그러면은 각자 주택수 다 포함된다. 그렇죠. 네.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표현드린 장기 임대주택 이 주택수 포함 여부를 보는데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다주택 중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 음. 대신 그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땐 중과를 무조건 배제해줄게. 요게 정부에서 말하는 혜택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등록 임대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돼야 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다. 되게 많아요. 그냥 주택수에 다 빼주는 줄 알아. 정말 많아요. 네. 실제 사례, 이렇게 상담권에서도 네. 잘못하고 계시고 찾아오세요. 이거 아닙니다. 설명 다 드리거든요. 음. 놀라요. 왜 뭐가 아니냐,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네. 근데 이제,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안 된 주택이 아예 없이 주택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다 임대사업자면은 네네네. 지금 말하는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발생 있어요. 안 하죠. 네, 네. 비과세 특례이겠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애매하게 주택이 2개, 3개 있고 임대사업자 나머지 세팅이 돼 있으면 주택수 카운팅이 아예 안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그렇죠. 되게 그걸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처럼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주택을 또 갖고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네. 그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법령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임대주택을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케이스잖아요. 유일한 케이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인데 이거 밑에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케이스. 이거 신고 대리를 했던 케이스긴 한데 네. 한번 케이스를 보자면 그 A 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세법상, 네. 구청상 등록 요건을 다 만족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C 주택이 있어요. 근데 요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요 네. A 주택과 C 주택 여기 보시면
네. 일시적 1세대 A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요. 왜냐면 지금 A주택 같은 경우는 16년 5월 달에 취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했는데, 네. C주택 같은 경우는 18년 5월 달에 취득을 했고, 1년이 지나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도를 2020년 4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럼 3년 이내 양도한 게 맞죠. 음.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C주택을 취득을 가정을 제가 지금 18년 5월로 했거든요. 네. 9.13 이전이기 때문에 네. 처분 기한이 3년이에요. 3년이니까 뭐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까지 양도해도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기간 요건은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요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케이스인데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찢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A가 A에서 해당 지금 양도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실관계가 틀려져 버려요. 뭐냐면 이제 요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A주택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C주택을 양도하는데 근데 A주택을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거주. 그 C가 아니라 A. A를 양도를 하는데 네. 그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를 했다. 네. 근데 주택수로 따지면 지금 세 채인데 장기 임대 주택이 이제 B주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A주택과 C주택의 일시적 1세대 A주택 요건을 만족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희 살펴본 것처럼 1년이 지나서 취득을 했고 네.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네.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돼서 9억 이하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A주택에 대해서. 네. 근데 만약에 A주택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2년 이상. 근데 그리고 또 주의하시게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6년 5월 달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사실관계를. 근데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무조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17년 8월 2일 탈의대택 이전에 취득했는데 보유만 있으면 됐으니까.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이거 되는 건데 왜 거주까지 해야 되냐. 근데 법령상 뭐냐면 그건 필요하지 않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땐 필요 없어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양도하는 주택에서, 동전주택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를 안 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에 포함이 되겠죠, 주택수에. 그러니까 3주택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B주택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A와 B와 C 3주택자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논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안 되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또 한번 설명드린 게 중과 여부 판단 시 장기 임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하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앞선 얘기를 그대로 네. 정리한 케이스네요. 정리한 케이스. 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3주택자가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와, 이게 2년을 살았냐 안 사냐에 따라서 엄청난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2년 무조건 사고 네, 팔아야 돼. 이런 중과냐 비과세인데. 네. 세금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안 봐도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렇죠. 몇 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해당 주택이 중과 배제인 거지. 그렇죠. 뭐 주택수에서 아예 빼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중과되는 주택수에 네. 포함된다. 네. 단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때만 빼준다. 그때는 빼준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상가주택 맞아요. 겸용주택 부분인데 네. 볼게요. 겸용주택 관련 부분을 네. 이게 이제 건물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은 항상 이게 이 부분이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실제 이것도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2022년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이 되고 시행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매년 새롭네요. 21년에는 네. 또 이 최종 1주택 개념도 생기고 네, 맞아요. 이거저 분양권 주택이고 생기고 또 하면서 이거는 만들어 놓고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야 뭐 이러니까 23년부터 또 기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유. 매년 뭐 새롭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보는 것도. 세무사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네, 너무 새롭게 매년 공부를 하는. 네. 자, 그 틀리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뭐 가산세 이런 거야 당연히 세무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유.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그쵸. 네, 근데 참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는 나오죠. 실수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힘듭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기 네. 쉽게 돼 있어야 네, 되는 네, 건데. 네, 너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건데 네, 제가 이거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올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네.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걸 빨리 정리하시라고. 그래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면적부터 보면 요 교명주택을 봤을 때 네, 뭐 여기 주택분이라고 하고 뭐 이것도 주택이라고 하고 뭐 상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주택 외 부분 면적과 요 주택 면적을 비교해서 요거를 이제 세법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부가세도 마찬가지. 부가세도 이제 과세 면적, 비과세 면적도 따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임대사업자들 네, 맞아요. 뭐 있을 때.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 주택이 만약에 겸용주택의 주택이 주택 외의 상가 면적보다 더 크다. 네, 이게 원래 처리 방법이었어요. 다 그냥 주택으로 봐서 네, 그게 만약에 내가 양도하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을 만족하고 9억 이하다. 네. 그럼 그 상가분까지 싸그리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었죠.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다. 네, 그럼 주택만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받고 네, 1세대 1주택 1세대 1 뭐 겸용주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상가분 별도로 양도세를 냈어야 되거든요. 음, 요건 뭐 변함이 없는데 네, 예, 내년부터 개정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여기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잖아요. 네. 그럼 기존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그게 만약에 양도가액이 네. 9억 이하다. 비과세 하나도 상가까지도. 세금 하나도 안 돼. 상가분에 대해서. 음. 근데 내년부터 주택만 주택으로 보거든요. 무조건. 이런 비교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뭐 이거는 뭐 기존이랑 똑같으니까 볼 네, 필요가 볼 필요가 없고 없는 제일 거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음, 내가 이제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커. 나는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네. 그 주택밖에 그 상가랑 주택밖에 네. 없어. 근데 나는 양도세를 안 내는 줄 알고 있어. 네. 왜냐면 내가 예상하는 양도가액이 뭐 8억 얼마밖에 안 돼. 근데 이제 2022년 뭐 3월 달에 그걸 양도 계약을 하고 잔금을 뭐 4월이든 5월이든 했어요. 네. 그런 줄 알고 신고 안 하고 있다. 왜냐면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아시고 계시다가 음. 또 두들겨 맞는 거죠. 네. 이게 네. 상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상가 부분보다 주택 면적이 크거든요. 거의 다 그러죠. 예, 1층에서 내지 2층까지는 네네. 이제 상가고 나머지가 이제 연면적의 거의 대다수를 주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21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22년부터는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죠.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가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음, 빨리 이거 만약에 뭐 그렇게 뭐 법이 이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금 내기 상가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크다고 판단되면 빨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세무사님이랑 상담 받으셔서 올해 말까지는 양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과세 그 구간에 들어가시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렇죠, 주택이다. 그렇죠. 네. 차익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렇죠. 비과세에서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라면은 뭐 한 13억 예. 뭐 네. 그러면은 파시고 새로운 뭐 훨씬 건물을 유리하죠. 사시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게 훨씬 넘어가신 분들은 네. 이것 때문에 팔기는 좀 아까울 수 좀 있습니다. 아까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음.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많고 이걸 팔아서 새로운 네. 건물을 살 수 있는 분이라면 맞아요. 파는 게 맞지만 팔고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된다고 하면은 안 파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같이 자산 성장하는 시기에 그렇죠. 판단하시면 세금 때문에 무언가를 판다는 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세무사분들은 네. 원래 물어보면 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대답. 세금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우리 다보면 또 이진석 대표님은 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네, 저는 진짜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 예. 안 하고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이 세무 회계하시는 분들 잘 만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주택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중에 또 오피스텔 관련된 아파트에 관련된 팁 한번 또 제가 언급드린 바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상가주택이 또 22년부터 또 무조건 산정해서 주택분은 주택분, 상가분은 상가분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별도로. 때린다고 하니까 네네네. 또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은 고민을 빨리 하시고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세금 관련된 이야기 네. 우리 다봄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 또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들, 또 팁들 이런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용 끝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석 대표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